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오디오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나는 59세 정분옥. 남편을 떠나보낸 지 2년째 되던 해였다.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질 만도 했건만 나는 여전히 빈집이 쓸쓸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있고 저녁을 차려놓아도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다. 친구들을 만나도 TV를 봐도 집에 돌아오면 고요함만 남았다. 딸 미정이는 그런 나를 두고 볼 수 없었나 보다. 주말마다 찾아와 반찬을 채워주고 이것저것 살펴보며 걱정했다. 엄마,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 집에 오세요. 방도 하나 비어있고 같이 살면 훨씬 좋잖아요. 미정이는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처음엔 나도 거절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장모가 사위 집에 들어가는 것이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미정이의 설득은 집요했고 사위 성호도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걱정 마시고 오세요. 저희가 모시고 싶어서 그래요. 가족끼리 뭐 그렇게까지 따질 것 있습니까? 그 말에 내 마음이 흔들렸다. 사위의 목소리는 진중했고 말투는 공손했다. 미정이가 좋은 사람 만났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다. 결혼 초기부터 성호는 성실하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보였다. 명절 때도 먼저 인사하고 나한테 늘 존댓말을 썼다. 딸이 행복해 보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결국 짐을 정리해 딸의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는 생각보다 넓었고 내게 주어진 방은 햇살이 잘 드는 남향이었다. 미정이는 내 방을 꾸미느라 새 이불과 커튼까지 준비해뒀다. 엄마, 여기가 이제 엄마 방이에요. 편하게 지내세요. 성호도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꼭 인사를 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내가 만든 반찬을 칭찬했고 역시 어머니 손맛이 최고네요라며 웃었다. 나는 그런 모습이 기특했다. 사위가 이렇게 잘해주니 딸도 덩달아 밝아 보였다. 함께 사는 시간이 쌓이면서 나는 서서히 이 집의 일원이 되어갔다. 아침엔 간단히 식사 준비를 돕고 낮엔 집안을 정리하거나 동네를 산책했다. 저녁이면 셋이 함께 밥을 먹으며 소소한 일상을 나눴다. 성우는 자주 이런 말을 했다. 어머니 덕분에 집안이 훨씬 따뜻해졌어요. 진짜 포근한 집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뿌듯했다. 혼자 지낼 때의 외로움은 점점 옅어졌고 가족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다. 이렇게 사는 것이 노후의 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양원이나 혼자 사는 것보다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나았다. 사위 성우는 작은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잘 몰랐지만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성실하게 일하는 것 같았다. 가끔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라는 말투가 반복됐다. 사업하는 사람 특유의 분주함이 느껴졌다. 미정이도 남편을 믿는 눈치였다. 우리 오빠 일 열심히 해요. 요즘 사업이 조금 힘들긴 한데 곧 나아질 거래요. 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업이란 게 원래 기복이 있는 법이니 조금 힘든 시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나는 이 집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가끔 옛집이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 빈자리를 채워줬다. 저녁 식탁에서 나누는 웃음, 주말 아침의 여유로운 시간, 함께 보는 TV 프로그램, 모든 것이 소중했다. 성우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 다정했다. 내 생일에는 케이크를 사오기도 했고 가끔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물었다. 나는 그런 배려가 고마웠다. 사위를 믿었고 이 가족 구조를 믿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다. 이 평화로운 일상 뒤에 어떤 이야기가 시작될지,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그것은 곧 다가올 일이었다. 함께 산지 반년쯤 지났을 무렵 성호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밝게 웃는 일이 줄어들었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말수가 적어졌다.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곤 했다. 오빠, 무슨 일 있어? 미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성우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괜찮아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걱정이 됐지만 사위 일에 함부로 끼어들 수는 없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보며 기다렸다. 어느 날 저녁, 성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요즘 사업이 좀 어렵습니다, 어머니.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무거운 표정을 지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거래처들이 결제를 자꾸 미루네요. 받을 돈이 계속 밀리고 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일단은 버텨야죠. 사업이란 게 원래 이런 고비가 있는 법이니까요. 성우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곧 좋아질 겁니다. 그날 이후 사업 이야기는 자주 식탁에 올랐다. 이번 달도 결제가 또 밀렸어. 거래처에서 다음 달로 미룬대. 지금이 고비야. 여기만 넘기면 괜찮을 텐데. 같은 말이 반복됐다. 나는 그저 듣는 역할만 했다. 뭐라 조언할 입장도 아니었고 격려의 말을 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힘내, 오빠. 잘 될 거야. 미정이가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한숨 쉬는 횟수도 늘어났고 밤늦게까지 서재에 앉아 뭔가를 계산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한 달쯤 지났을까? 성우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또다시 사업 이야기를 꺼냈다. 은행에서 대출 연장이 안 된대요. 신용한도가 다 찼다고 하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이러다가 자금이 막히면 큰일인데. 그럼 어떡하지? 미정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방법을 찾아야지. 뭐. 성우는 짧게 답하고는 말을 아꼈다. 나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 돈 이야기는 예민한 문제였고 내가 나설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 집안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다. 예전처럼 웃음소리가 나지 않았고 대화도 줄어들었다. 며칠 후 성우는 거실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그게 지금 당장은 어렵다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됩니까?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성우는 소파에 깊게 앉아 고개를 감쌌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답답했다. 사위가 힘들어하는 게 보였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힘내라는 말조차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런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는가. 주말에도 성우는 집에 있지 않았다. 거래처 사람 만나러 간다며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왔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날도 있었다. 미정이는 남편을 부축해 방으로 데려가며 한숨을 쉬었다. 엄마, 우리 오빠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미정이가 내 방으로 찾아와 말했다. 사업이 잘 안 풀려서 스트레스가 심한가 봐요. 그래도 잘 될 거야. 성호가 성실하잖니. 나는 딸을 위로했다. 하지만 솔직히 나도 불안했다. 사업이란 게 언제 풀릴지 알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게 몇 주가 더 흘렀다. 성우는 여전히 곧 좋아질 거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집안 분위기도 무거워졌다. 예전처럼 함께 TV를 보며 웃는 일도 없어졌다. 어느 날 저녁 성우가 말했다. 지금이 정말 고비입니다. 여기만 넘기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그래, 알아. 넌 잘하고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 사업 이야기가 언제 끝날지, 그리고 이 집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성우의 말은 계속 반복됐다. 경기가 어렵다. 거래처 결제가 밀린다. 지금이 고비다. 같은 말을 듣다 보니 나는 점점 무뎌졌다.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다. 성우가 거실에서 나를 불렀다.
어머니,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다. 나는 차를 한 잔 들고 소파에 앉았다. 성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그는 손을 비비며 말을 이었다. 사실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와서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돈 이야기구나. 예감은 했지만 막상 듣고 보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제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이 안 됩니다. 한도가 다 찼거든요. 성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런데 어머니 명의로 하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잠깐만. 정말 잠깐만 빌릴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필요한데?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 3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성우는 빠르게 말을 이었다. 거래처에서 곧 결제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바로 갚을 수 있어요. 길어야 2~3달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말없이 성우를 바라봤다. 그는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게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고비만 넘기면 사업이 안정될 것 같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미정이도 옆에서 말했다. 엄마, 오빠가 정말 힘든가 봐.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내 명의로는 안 된대. 나는 한숨을 쉬었다. 사실 내게도 돈이 있었다.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과 집을 정리하며 받은 돈이 있었다. 노후 자금으로 아껴두려 했던 돈이었다. 하지만 딸과 사위가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 정말 갚을 수 있는 거지? 나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네, 어머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성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거래처 결제만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요. 이자도 제가 다 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사업만 잘 되면 정말 금방이에요, 엄마. 미정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빠 성실한 거 엄마도 알잖아. 괜찮을 거야. 나는 며칠을 고민했다.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다. 돈을 빌려주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미정이가 걱정하는 모습, 남편을 위로하는 모습이 눈에 밟혔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집안이 어려워질 것 같았다. 결국 나는 도장을 찍기로 했다. 성우와 함께 은행에 갔다. 지원이 서류를 내밀며 설명했다. 대출 기간은 3년이고요. 이자는 월 얼마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손이 떨렸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서며 성우가 말했다. 은혜 꼭 갚겠습니다. 사업만 잘 되면 바로 정리할게요. 그래, 힘내라.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다. 이게 정말 잘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이가 내 팔을 꼭 잡았다. 엄마, 고마워. 우리 오빠 이제 살 것 같아. 딸의 환한 얼굴을 보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 그래, 딸을 위한 일이다. 사위를 돕는 게 곧 딸을 돕는 거다. 나는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했다. 그날 저녁, 성우는 특별히 고기를 사왔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한턱 내겠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식탁을 차렸다. 어머니, 덕분에 큰 고비를 넘겼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 가족끼리 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걱정이 됐다. 정말 2~3달 안에 갚을 수 있을까? 거래처 결제는 언제 들어오는 걸까? 밤에 혼자 누워 생각했다. 3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내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이 사위 명의로 넘어간 셈이었다. 하지만 이미 도장을 찍었고 돌이킬 수도 없었다. 나는 그저 성우의 말을 믿기로 했다. 사업이 잘 되기를, 거래처 결제가 빨리 들어오기를 바랐다. 2~3달이면 된다고 했지.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조금만 기다리면 돼. 하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것이 시작인지 끝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남편 꿈을 꿨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제가 잘한 건가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 없이 사라졌다. 나는 그 꿈을 깨고 한동안 천장만 바라봤다. 대출을 받고 한 달이 지났다. 성우는 곧 갚겠다고 했지만 아직 아무 소식이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성우야, 거래처 결제는 언제 들어온대? 아, 그게요. 성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번 달인데 다음 달로 미뤄졌대요. 거래처 사정도 좀 안 좋은가 봐요. 그럼 언제쯤? 나는 다시 물었다. 다음 달엔 확실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성우는 자신 있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원래 약속과 다른 얘기였다. 2달째가 되었을 때 나는 성우에게 다시 물었다. 이번 달엔 갚을 수 있는 거지? 성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아직 결제가 안 들어왔어요. 거래처에서 또 미룬대요.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매일 전화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달래요. 그럼 원금은 힘들어도 이자라도 내야 하는 거 아니니?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자는 제가 낼게요. 성우가 빠르게 대답했다. 그건 걱정 마세요. 원금만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처음 약속했던 2~3달은 이미 지났다. 거래처 결제 이야기만 반복될 뿐 실제로 돈이 들어온다는 소식은 없었다. 어느 날 나는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다. 대출 이자가 빠져나간 내역이 보였다. 매달 10몇만 원씩 나가고 있었다. 성우가 낸다고 했지만 명의는 내 것이었다. 혹시라도 이자를 못 내면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였다. 가슴이 답답했다. 나는 미정이를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정아, 오빠 사업 요즘 어때? 글쎄, 아직도 힘들어 보여. 미정이는 한숨을 쉬었다. 거래처에서 결제를 계속 미루니까 오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럼 엄마가 빌려준 돈은 언제 갚을 수 있을까? 나는 직접적으로 물었다. 미정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오빠한테 계속 물어보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달래. 사업이 풀리면 바로 갚을 거야. 조금만 더가 벌써 몇 달째니. 나는 속상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알아, 엄마. 나도 답답해. 미정의 목소리도 지쳐 있었다. 하지만 지금 오빠한테 압박하면 더 힘들어할 것 같아. 조금만 더 참아줘.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딸도 힘든 게 보였다. 하지만 내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3달째가 되었을 때 나는 성우를 직접 마주 앉혔다. 성우야, 솔직히 말해줘. 언제쯤 갚을 수 있는 거니? 성우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거래처 2군데가 거의 부도 직전이라서 결제 받는 게 힘들어요. 그럼 어떡하니? 나는 놀라서 물었다. 일단 다른 거래처를 알아보고 있어요. 새 사업도 추진 중이고요. 성우는 애써 희망적인 말을 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추가 자금이 또 필요한 건 아니지? 나는 불안한 마음에 물었다. 성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게 사실 조금 더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께 더 이상 부담드릴 순 없죠.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돈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있었다. 갚기는커녕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성우야, 미안하지만 더 이상은 어렵다. 내 노후 자금도 생각해야 하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께 더 이상 패 끼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성우는 또다시 돈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러자 성우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공손하게 인사하지 않았고 말투도 차가워졌다. 어느 날 저녁 내가 또다시 돈 이야기를 꺼내자 성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사업은 원래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어머니랑 딸이 먹고 싶은 거 먹고 살잖아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신세를 지고 있다는 뉘앙스였다. 함께 살자고 한 건 미정이와 성호였는데 이제 와서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말하다니. 나는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 통장을 다시 꺼내 들여다봤다. 대출 잔액은 그대로였고 이자만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다. 내 노후 자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돈은 돌려받기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넉 달째 되던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성호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자 나는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성호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성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돈 이야기야.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이제는 갚을 수 있는 거 아니니? 벌써 넉 달이 넘었잖니. 성호는 한숨을 크게 쉬었다. 어머니, 아직은 어렵습니다. 사업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2-3달이면 된다고 했잖니.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 미루기만 하면 어떡하니? 제가 원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성호도 목소리가 커졌다. 사업이란 게 맘대로 되는 줄 아세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그럼 최소한 계획이라도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나는 답답한 마음에 말했다. 언제쯤 갚을 수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 성우는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럼 언제? 나는 다급하게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성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1년, 2년. 처음 약속과는 너무 달랐다. 그리고 성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어차피 나중에 상속될 돈 아니에요? 그 말이 내 귀를 때렸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우를 쳐다봤다. 뭐라고? 제 말이 틀렸나요? 성우는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다. 어머니 재산은 결국 미정이한테 가는 거고 미정이는 제 아내잖아요. 결국 우리 가족 돈인데 뭐가 문제예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빌려준 돈이 언제 이렇게 바뀐 거지.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당연히 써도 되는 돈이 되어버렸다. 내가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 이야기를 하다니. 성호야, 그건 아니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분명 빌려준 거잖아. 갚겠다고 했잖아. 알아요. 갚을 겁니다. 성우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안 된다니까요. 좀 기다려달라고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데. 나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성우도 소리를 질렀다. 사업이 언제 풀릴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방에서 미정이가 나왔다. 왜 그래? 둘이? 무슨 일이야? 딸의 얼굴은 창백했다. 나는 미정이를 보며 말했다. 미정아, 너도 들었지? 오빠가 뭘 하는지. 미정이는 난처한 표정으로 남편과 나를 번갈아 봤다. 엄마, 오빠도 힘든 거 알잖아. 나도 힘들어. 나는 억울한 마음에 말했다. 내 노후 자금인데 언제 돌려받을지도 모르고. 엄마, 우리라 꼭 조금만 더 참아줘. 미정이가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 손에는 힘이 없었다. 딸도 확신이 없는 게 느껴졌다.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할 말 다 했습니다. 어머니가 믿으시든 말든 저는 제 할 일 하겠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미정이가 옆에 앉으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오빠 잘못 만난 것 같아. 미정아, 나는 딸을 바라봤다. 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엄마, 나도 오빠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어. 근데 진짜 사업이 안 풀리나 봐. 미정이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성우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어차피 나중에 상속될 돈 아니에요? 그 말은 내가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살아있는데 내 재산을 당연한 듯 쓰고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뒤늦게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이용당하고 있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
성우는 내 돈을 가져갔다. 그리고 이제는 갚을 의무조차 느끼지 않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나는 조용히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을. 가족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그 선을 넘은 순간 더 이상 가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미정이에게 말했다. 미정아, 엄마 이제 나갈까 봐. 딸은 놀라서 나를 봤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성우랑 같이 살기가 힘들어.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돈 문제도 있고 분위기도 안 좋고. 미정이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지켜야 할 때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주민센터로 향했다. 평생 혼자 해결하려 했던 일들을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상담사가 친절하게 물었다. 나는 천천히 내 사정을 설명했다. 사위 명의로 빌려준 돈, 갚지 않는 상황, 그리고 상속 운운하던 말까지.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났다. 창피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다. 어르신, 먼저 본인 명의로 된 대출과 보증 관계부터 확인해야 해요. 혹시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나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대출이나 보증이 더 있을까? 상담사와 함께 신용정보를 조회했다. 다행히 내가 아는 대출 하나만 나왔다. 그래도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이 대출은 어르신 명의니까 법적으로는 어르신이 책임지셔야 해요.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위분이 갚겠다고 약속했어도 명의자는 어르신이시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일단 사위분과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차용증이나 변제 계획서 같은 거요. 그리고 만약 상황이 더 나빠지면 법적 조치도 고려하셔야 해요. 법적 조치. 그 말이 무겁게 다가왔다. 사위를, 내 딸의 남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한다는 것이. 하지만 상담사의 말이 맞았다. 감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 내 노후를, 내 안정을, 내 존엄까지도. 이제는 멈춰야 할 때였다. 집에 도착하자 미정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주민센터 갔다 왔어.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상담 좀 받고. 미정이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진짜 나가실 거예요? 그래야 할 것 같아. 나는 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미정아, 엄마도 내 인생이 있어. 너희 눈치 보면서 불안하게 살 순 없단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정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같이 살면 좋을 줄 알았는데. 나는 딸을 안아주었다. 너 잘못 아니야. 엄마도 처음엔 좋았어. 근데 돈 문제가 생기면서 모든 게 달라졌잖니. 오빠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갚으라고. 미정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결정했어. 나가서 살 거야. 그날 저녁, 성호가 퇴근했다. 미정이가 남편에게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조금 후, 성호가 내 방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래. 나는 문을 열어주었다. 성우는 방 안으로 들어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다. 돈 꼭 갚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책임지겠습니다. 고맙구나.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 나가서 살 거야. 어머니. 성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성우야, 이건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천천히 말했다. 엄마가 여기 있으면
계속 돈 문제로 서로 불편할 거야. 너도 눈치 보이고 나도 마음 편하지 않고. 성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사이의 선이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나는 일주일 동안 짐을 정리했다. 많지 않았다. 옷가지와 몇 가지 살림살이뿐이었다. 새로 작은 원룸을 구했다. 혼자 살기 충분한 크기였다. 이사 가던 날 미정이는 끝까지 울었다. 엄마, 자주 올게. 자주 연락할게. 그래, 알았어.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는 내 인생 잘 살아.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성우도 나와서 인사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돈은 꼭 갚겠습니다. 그래. 나는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새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상하게 홀가분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온전히 내 것이었다. 눈치 볼 사람도 불안해할 이유도 없었다. 나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다. 가족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 그 선은 존중이고 책임이고 약속이라는 것. 성우는 그 선을 넘었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해져야 한다는 것도 배웠다. 내 권리에 대해, 내 존엄에 대해, 노이라고 해서, 부모라고 해서 당연히 양보하고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주민센터에 갔다. 상담사와 함께 대출 상환 계획을 세웠다. 내 연금으로 조금씩 갚아나가기로 했다. 성우가 갚아줄 수도 있지만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4명인 이상 내가 책임져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가볍게 웃었다. 힘들지만 후회는 없었다. 나는 내 인생을 되찾았다. 늦었지만 배웠다. 선을 지키는 법을, 나를 지키는 법을.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나는 차를 한 잔 끓여 마시며 생각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내 노후다. 혼자지만 당당하게, 불안하지 않게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내가 배운 마지막 교훈이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